아이고 갈로아 씨 오랜만입니다. 나의 형제요. 아, 네, 반갑습니다. 나의 형제요. 잘 지내셨는가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세상은 오덕후가 만든다. 아, 네. 예, 공룡편에 이어가지고 나는 근데 지난번에 공룡편이 너무 강렬해서 이분 또 나오실 줄 알았고 야, 이 과학자분들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갈로아 씨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예. 완전히. 감개무량할 따릅니다. 아니, 내 영광입니다 진짜. 아. 몰라 뵈서 죄송해요 형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나온 이유는 곤충 얘기하러 왔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곤충 있으십니까? 저는 잠자리. 아, 네. 잠자리. 날아가는 애들 좋아해요. 심지어 멋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개똥벌레.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캠프파이어. 예. 개똥벌레 좋아하고. 실제로 또 불빛 나는 거 보면 되게 감동입니다. 그럼 우리 갈로아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곤충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빠진 곤충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그 메뚜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커다란 곤충, 가장 무거운 곤충이 메뚜기 중에 있거든요. 메뚜기가 뭐 얼마나인데요, 사이즈가? 자이언트 웨타라는 그 메뚜기가 제일 무거워요, 곤충 중에. 그래서 모형을 갖고 왔는데 요만하거든요. 실사이즈예요?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가정돼서 이게 만든다. 메뚜기라고요? 메뚜기라고요, 저게? 네, 메뚜기 여치중. 공룡 아닙니까? 뭐야, 이거 곱등이 아니에요, 곱등이? 곱등이 같은. 곱등이도 이렇게 큰 건 없어요. 곱등이랑 가깝다. 여치들이 우리가 보는 그냥 뭐 배짱이 여치 이런 애들인데 그중에 원시적인 애들이 곱등이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웨타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웨타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럼 네. 걔는 서식지가 어디예요? 뉴질랜드에 삽니다.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는 그 공룡 시대 때 그 땅이 떨어져 가지고 쥐가 이런 게 없어요. 그 빈 땅에 쥐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싸운 거 먹고 분해한 애들을 이 곱등이 같은 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긴 겁니다. 안녕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봐봐. 아니야. 진짜. 이게 메뚜기가 얘네가 지금 이게 모형으로 한 마리니까 그러지. 진짜 뉴질랜드에서 얘네들 때로 만나면 그 멘붕 올 것 같아. 진짜 멘붕 근데 올 것 진짜 이만한 사이즈예요? 조금 과장했지만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얘를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커서? 네. 이게 저도 조그만 곤충의 매력은 안 하는데 조그만 곤충보다 큰 거 보면 그냥 하면서 그냥 그 원초적인 그 재미를 알 것 같아요. 네. 얘를 실제로 혹시라도 이제 애완으로 애완 외타로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못 키워요. 왜냐면 그 뉴질랜드에서는 장수하늘소 같은 존재예요. 왜냐? 보호종이구나. 쥐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쥐가 들어온 거예요. 쥐가 다 멸종시켜서 뉴질랜드 어떻게 했냐면 쥐가 절대 못 들어오는 펜스를 개발해가지고 국립공원을 특수 펜스로 다 둘른 다음에 얘를 풀어놨어요. 얘 귀하니까요. 네, 우리나라 광릉수목원에다 지금 장수하늘소 복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국립공원에 쥐를 못 들어온 특수 펜스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복원하고 있어요. 얘는 그럼 거기서는 약간 보호받아야 돼. 보호종인 거죠. 그렇죠, 네. 저 근데 죄송한데 이거 내리고 하면 안 돼요? 줘보세요. 나는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이 필통이에요? 이런 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직 인형입니다 이거. 이건 풀무치를 또 이제 풀무치? 풀무치? 네. 이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1대1이에요? 1대1 사이즈? 사이즈는 아니죠. 풀무치는 또 달라요, 메뚜기랑 이런 거랑? 이게 이제 리얼 메뚜기죠. 리얼 좁은 의미의 메뚜기죠. 아니 근데 내가 이제 황성 씨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곤충이라는 거는 벌레도 그러고 야외에서 보면 그런갑다 하는데 내 집에서 발견되는 그렇죠. 내 집에서 발견되는 멘붕이야. 바퀴벌레. 와우 노! 너무 난 어떻게 나 결혼하면 바퀴벌레는 아내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음수랑 설거지 내가 할게. 근데 음수에서 바퀴가 나오면 그건 이제 가위바위보 해야죠. 징그럽게 한데 약간 그 구분할 게 있어요. 그 곤충이 사실 좀 엄연한 학술적 용어죠. 그 곤충이란 그 애들이 보면 마디마디 나눠서 몸이 나눠졌기 때문에 곤충이라고 부르고 영어 인섹트도 그 몸이 채도로 나눠졌다고 얘기하는데 벌레는 좀 민속적인 용어죠. 민속적인 네, 민속 용어고 그리고 곤충이 아닌 약간 다른 잡벌레들도 좀 약간 좀 혐오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것들이 있죠. 약간 좀 해충 느낌으로 좀 더 가는. 그리마 같은, 해충은 아니지만 그리마 같은 다리 많은 애들. 그런 애들도 좀 많이 부르긴 하죠. 그래서 돈벌레. 그런 애들은 곤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곤충은 다리가 6개 있고 날개가 4개가 있고 하는 그래요? 엄연한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 오늘 말할 곤충들은 이제 그 종류들이고요. 사람들이 으악 벌레다 하고 그 싫어하는 그 벌레들에 보면 이제 막 곤충이 아닌 애들 막 그 다리 많은 뭐 지네부터 그리마부터 해서 그냥 꾸물꾸물 다리 없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구분이 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바퀴벌레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의 정식 이름은 원래 바퀴예요, 바퀴. 바퀴. 그냥 원래 바퀴라고 부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바퀴벌레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꼭 벌레를 붙여가지고 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해만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사슴벌레는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는 누가 봐도 곤충인데 그죠? 내가 봐 말이. 그거는 정식 명칭입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진짜? 워낙 그 혼용되는 게 많아요. 아까 말한 개똥벌레 있잖아요. 예. 개똥벌레는 반딧불이. 반딧불이. 예, 원래 정식 명칭 반딧불이죠. 근데 하여튼 여러 그 민속적인 말이 많죠. 아니 근데 우리 또 주위를 보면 뭐 사실 공중에는 또 파리도 있지, 모기도 있지. 많아요 또 걔네들이. 땅에는 개미, 집 안에는 바퀴벌레, 엄청 많죠. 네. 지하실에는 또 곱등이가 있습니다. 아니, 참 세상에는 곤충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곤충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곤충학자들 옛날에 그 절망한 적 있어요. 세상에 곤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절망까지. 그러니까 그 왜 많냐 이거지. 네, 신이 생물 창조했다고 믿던 시절 예. 신이 곤충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신이 하나하나 딱정벌레를 만들면서 수십만 종의 딱정벌레를 하나하나 다르게 빚는 걸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종류도 많을 그러면서. 거야. 그래서 생물을 10종으로 줄인다면 예. 4종은 딱정벌레고 한 종은 바구미일 것이다. 이 무슨 모순인가 이러면서 막 거의 절망했단 말이에요. 얼마 많냐면요. 동물 120만 종인데 굳이 곤충이 한 90만 종을 차지해요. 와, 그럼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냥 대다수가 그 생물의 생태계에서는 그 쪽수로는 곤충이 압도적으로 많. 아니 그렇게 많아요? 종류로도 많고요. 그 개체수로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적어도 한 100경에서 한 1000경 와, 마리 천이요?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화석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화석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 곤충 화석도? 우리 가끔 그 웅덩이에 모기가 이렇게 끓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돌에 이렇게 모기 화석들이 다다다다다 그걸로 또 얘네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렇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가끔 이제 서울시에 그 하루살이들이 대량 발생 오로로로로 짤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루살이들도 옛날 그 공룡시 때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나옵니다. 옛날도 많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룡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지구를 주름 잡았던 공룡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엄청나게 컸는데 얘네들은 사라지고 아주 작은 곤충이 살아남았다면 자, 곤충의 생존 전략은 곧 작은 몸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 작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아남았다. 작아서 살아남았죠. 공룡도 보면은 잘 크게 살다가 소행성 떨어지고 싹 죽었지만 작은 새만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곤충은 애초부터 쭉 작기 때문에 쭉 작은 애만 살아남았는데요. 일단 작은 몸집이 되게 유의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공룡 같은 경우는 막 보면 막 나무를 엄청 많이 먹었대잖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라 해도 뭐 이파리 조금만 먹고 누구는 줄기만 먹고 누구는 그냥 그러네. 예. 수만 먹고 하면서 그러네요. 할 정도로 그냥 어. 조그만 나무 하나로도 엄청나게 많은 동료들이 그렇지. 다양하게 파먹을 수 있죠. 보통 몸집이 작으면은 유리한 점은 많죠. 왜냐면은 몸 전체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력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작아야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그래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하를 해도 데미지는 별로 없는 그렇죠. 거죠. 부피가 작으니까. 어. 개미 집어 던져도 살잖아요. 이렇게. 살죠. 집어 던지지 이름 마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예. 근데 너무 작으면은 사실 좀 천적들한테 공격을 쉽게 당할 수도 있죠. 약간 예를 들어서 개미핥기 있잖아. 개미핥기가 코 한번 딱 대고 청소기 마냥 돌려버리면은 순식간에 빨아들이는데. 그거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개미할게 특정화돼 있는 거고 정말 작은 틈새에 숨으면은 천적들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하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개미핥기도 보기엔. 재밌는 지적이에요. 일단 개미는 개미같이 그렇게 자연에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먹이원이에요. 그리고 포유를 보면은 개미를 사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미핥기도 있긴 하지만은 침팬지, 고릴라 개미 먹는 거 맞죠? 이렇게 도구 이용해서 개미 먹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개미를 많이 먹는 포식자가 있는 개미들은 그거에 대응해서 다 전략들이 있어요. 특히 독이 세요. 개미들이 네, 개미들에서 개미 이렇게 먹다가 먹고 따갑구나.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독이 셉니다. 그리고 그 개미핥기도 말씀하셨지만 개미핥기가 호로록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미가 10,000마리가 있어요. 10,000마리 다 호로록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핑이죠 그러면. 키핑이죠 그러면. 네. 개미핥기는. 그렇죠. 마치 삼체처럼. 키핑.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대멸종 상황 같은 데서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눈에 안 띄면 타겟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이 작은 몸집 말고도 그 강점이 많아요. 가장 손꼽히는 거는 그 곤충의 조상이 절지동물들, 갑각류들이거든요.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럼 곤충이? 곤충은 4억 7천만 년 전쯤에 등장했거든요. 4억 7천만 고생대 년이면. 대본기. 저 공룡은 2억 4천만 년인데 그보다 더 2배 오래전. 그땐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절지동물들 그 조상이 물려준 딱딱한 외골격 그렇지.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 외골격 덕분에 몸집이 커지지 못한 건 있어요. 딱딱한 것 때문에 일단 성공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하니까 네.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해지면 뭐가 단점이냐면요. 일단은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탈피를 하다 보면 점점 그 껍질이 두꺼워지고요.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면 이제 점점 탈피가 어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몸집이 커지다 보면은 그 몸의 하중을 그 건들 수가 없어요. 외골격은.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다. 그런 좀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 게 왜 이렇게 곤충이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곤충이 포함된 절지동물이 이 육상에 최초로 진출한 동물이잖아요. 절지동물들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미, 그다음에 진해 이런 것들이 다 절지동물인데 원래 이제 위에 육지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데였는데 식물이 먼저 진출해서 살만한 데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빈집인 거잖아요. 아파트 신축으로 개장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입주를 해야지. 입주를 하는데 뭐 분양권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육지로 가려면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했을 텐데 이 외골격이 제가 봤을 땐 중요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 살던 애가 육지로 나갔을 때 어쨌든 수분을 보호하려면 이 외골격이 감싸고 있으면 우리 밤처럼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상 진출에는 도움이 됐지만 외골격이라고 한 시스템 자체가 몸이 커지기에는 또 제한이 되니까 이걸 저희가 진화적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재 어떤 모습이 앞으로 가능한 어떤 모습을 제한하는 걸 말해요. 외골격 때문에 더 큰 생물로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된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육상 진출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됐던 게 외골격인데 또 커지기에는 또 제약이 되는 그런 특징이 곤충의 외골격이다. 자, 그러면 곤충의 탄생이 그렇게 갑각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곤충이라는 거는 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개는 언제 생겼냐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이 날기 시작한 게 이제 진정한 성공이었거든요. 그때가 석탄기거든요. 3억 몇 천만 년 전. 그때도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 게 아까 토양 생물이었잖아요. 토양 생물 때는 축축한 곳이어서 썩어버려요. 죽으면 화석이 안 남아요. 그리고 요 석탄기 때도 화석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없어서 몇 천만 년인지 논란이 있거든요. 석탄기 때 일단 최초에 비행했는데 아, 진짜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식물들이 전부 다 되게 조그만 이게 이끼인지 뭔지 싶을 조그만 그냥 보슬보슬한 식물이었는데 석탄기 때 이제 커다란 식물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고사리들. 고사리도 엄청 큰 거예요? 네. 고사리 조상들. 네, 고사리 조상들. 네. 엄청 크겠네. 엄청 큰 이제 거의 기둥 같은 게 나오면서 예. 이제 육상 생태계가 이제 3D가 되는 거죠. 제트축이 추가되는 거죠. 네. 이제 뭔가 올라오면서 네, 올라오면서 곤충들이 아마 올라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라이딩 하지 않았을까. 운동하면서 이제 점점점 변했을 수도 있고. 야, 이게 3D 됐다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진짜. 3D가 조성되니까 약간은 활강하는 날개 정도 같은 것들이 바로 유리해지고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아니 때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날개가 또 이제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실험한 게 있는데 그 가장 원시적인 곤충 돌좀 예. 날개가 없는 걔네들 걔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면은 글라이딩 같은 거 잘 합니다 의외로. 아, 진짜? 바꿔요. 네.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그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그리고 뭐 사실 그 날개 없는 곤충들 개미 같은 거 떨어뜨려도 그냥 다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거미 같은 걸 떨어뜨려도 하는 거 보면 날개 없이도 어느 정도 활공하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네, 운동성이 왔다 좀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개 같은 그 기관이 굉장히 필요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근데 거죠. 제가 이제 되게 진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초파를 키우면 태어났을 때 바로 날개가 있지는 않잖아요. 번데기를 거치고 나와야지 날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날개를 지닌 곤충이 그러니까 성충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체가 되는 거를 변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변태가 진화한 거랑 날개가 만들어진 거랑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아, 그게 재밌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날개가 오늘날 곤충들 보면 그 변태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번데기에서 날개가 팍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불완전 변태라는 이제 단계가 있었죠. 처음에 메뚜기나 뭐 다른 곤충들 보면 이제 처음에 성충 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없죠. 점점 자라다가 날개싹이 커지면서 성충이 되면서 날개가 쫙 커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등장한 시스템이고 옛날 가장 초기 그 3억 년 전 애들 걸 보면은
날개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점점점 커져요. 아 그냥 점점점 성장하면서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커져요. 네. 사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이 커지듯이 네네. 아, 커지는구나. 변태가 아니에요? 탈피 같은 거예요? 네, 탈피하면서 점점점 점진적으로 커져요. 그럼 약간 그 변태하고 탈피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그렇죠. 어. 네. 그 변태가 메타몰포시스는 아니라 다르죠. 네. 탈피로 날개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애들도 커져요. 있다. 네. 예. 처음엔 그랬어요. 메뚜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메뚜기 같은 불안전 변태 애들은 탈피하면서 날개 싹이 그냥 갖고 있다가요. 마지막 탈피할 때 날개 싹에서 한번 날개가 쫙 커지는데요. 그런 한번 터지는 게 있는데 옛날 그걸 보면 그냥 날개가 점점 커지거든요. 네네. 그 점점 살짝살 커진 날개 싹이 굉장히 유용했겠죠. 네네. 체온 조절도 되고 그냥 위협용으로 되겠고도 하고 그냥 그때도 글라이딩이 됐겠죠. 하여튼 그 상태로 수생이었던 애들도 있어 보여. 아마 그거 아가미로 썼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점진적인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날개싹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한 번에 탕 터지는 과정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와중에 나중에 이제 불안전 변태가 진화했던 건데 그러면 번데기랑 애벌레 과정이 어떻게 생긴 건가 하는 그렇지. 여전히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는 뭐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네, 여전히 그거는 결론이 근데 나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곤충의 거의 85%가 그 완전 변태를 해요. 그렇죠. 85%가. 네, 네. 그러니까 유용한 거죠. 정리를 하자면 최초의 곤충은 변태를 하지 않은 곤충이었고 그 다음에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인데 이 불완전 변태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으로 번데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데기 없고 점점점 새끼 비슷한 모양이 탈피를 하면서 커지다가 나중에 성체가 되는 그리고 날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 같은 완전 변태하는 곤충들은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서 날개가 짠 하고 나오는 그런 곤충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곤충들이 진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비행기를 봤을 때 처음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비행기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일단 하늘 날게 됐으면 더 잘 나는 그 그쵸. 비행 시스템 날개를 포함해서 그래서 맨 처음 곤충들 보면 그 날개를 보면 날개가 이렇게 안 접혀요. 점지하다가 날개가 접히는 게 생기고 날개싹을 수납하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게 생기고 그러다가 번데기 같은 과정도 생기고. 그럼 곤충 중에서 라이트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곤충이 어떤 애예요?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누구예요? 하루사이랑 잠자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루살이 진짜?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날개를 지닌 곤충 화석을 보면 걔가 하루살이나 잠자리의 그리고 네, 네, 선조들이다. 선조들이고 오늘날 없는 고망시류라고 하는 애도 네. 있고요. 오늘날 곤충 보면 날개가 4장이잖아요. 근데 걔들 보면 6장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곤충의 가슴은 3마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디마다 다 만든 거예요. 네, 다 만들고 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날개 비행과 변태라고 하는 이 체계가 진화하면서 사실은 곤충이 가장 종수가 많은 그런 생물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불완전 변태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변태에서 완전 변태와 함께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화석 기록을 보면 네. 날개가 있는 곤충이 출현한 이후로 네, 그때부터 곤충들이 터져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나요? 네. 날개 없기 전에는 그 정말 미지의 영역이에요. 네. 날개가 생기면서. 날개가 생기면서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날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천사같이 등에서 돌았다고 곤충학자가 표현했는데, 네, 다른 애들은 다 앞다리를 변형해서 나왔는데 지 혼자 등에서 이렇게. 지구에 화산 폭발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행성 충돌도 있었고요. 공룡이고 동물이고 싹 다 사라져버린 위기에서도 아니 곤충들은 왜 끄떡 없었던 겁니까? 물론 곤충한테 가장 큰 위기도 물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몇몇 곤충들한테 나타나는 변화들도 보고 있으니까 가장 큰 위기는 분명히 기후 변화였을 거예요. 기후 변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살아남은 거죠. 곤충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 적응이 있어요. 갈로아는 추운 데에 적응한 곤충이에요. 빙하기에 적응한 곤충이어서 빙하기 오니까 야 앞으로 이제 추운 세상이 오나 보다 해서 이제 추운 데 적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망했죠. 세상이 더워지는 거예요. 얘는 멸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높은 고산지 아니면은 저 동굴 이런 데 살고 있는 곤충이고요. 뭐 더 추운 데 적응한 곤충 보면은 막 그 눈각닭이라고 그 아예 눈 뭐예요? 눈각닭이라고 몇 도까지 돼요, 영하? 그냥 마이너스 막 5도 이런 데에서 그 부동 단백질 체내에서 부동 단백질. 부동액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려요. 근데 그래도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쪽만 얼게 해요. 다리 몇 개만.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얼다가 곤충인데. 얼다가 이제 얼기 시작하면 한쪽을 그냥 떼버립니다. 네. 한두 개를. 네. 그 전에 짝짓기 하는 거예요. 네. 달려요. 그럼 다시 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성충이니까 그 전에 짝짓기 하고 아, 짝짓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하는 겁니까? 마감하는 겁니다. 네. 아. 다리 얼면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적응을 정말 잘하네, 곤충들도. 그리고 막 화산지대 사는 곤충도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중에 우리나라에 사는 바다 방울레라는 곤충인데 바다 방울레 쪽에 하와이 사는 애들은 저 화산지대만 살아요. 왜 그래요? 거기 아무도 안 사니까. 아, 진짜? 그럼 뭐 아니 근데 화산 근처면 먹을 게 있나?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날려오는 그냥 어떤 찌꺼기 정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다른 곳 가면 정정당당히 승부에는 좀 질 것 같고. 자연에 맡기는구나. 네네. 효율이 좋다니까 곤충이. 그래서 지구가 정말 그 소행성으로 막 불바다가 되고 다 없어진다 해도 정말 다양한 곳에 적응했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죠. 어쨌건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아이템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거를 좀 장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곤충들은 모두 다 살아남은 겁니까? 또 그랬던 게 아니게요.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그 90만 종 애들이 수많은 역사가 있어서 이 모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석을 보면은 아까 막 하루살이가 엄청 많았다 했지만 그 하루살이가 그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옛날부터 수억, 3억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바퀴벌레라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아니거든요. 오늘 바퀴벌레면 사람들 그 징그러운 막 알집 달고 이래요. 알집 야, 집에서 알집 나오면은 이거 그냥 이건 불러야 돼. 업체 불러야 돼. 아, 나 진짜. 옛날 바퀴벌레 알집이 없어요. 걔네들은 산란관이 있고 산란관으로 식물에다 알을 낳았어요. 식물에다가 속에다가? 네네. 그 바퀴가 아니에요. 다른 바퀴네요. 네네. 잠자리가 있어서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막 잠자리 막 날개 핀 길이가 70cm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70cm 이만하다 했는데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시대든지 벌레는 드글드글했는데 곤충들은 많았지만 같은 곤충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 변화하는 그런 생물이었다. 마치 삼국지처럼 누가 성공했다가 누가 갔다가 누가 성공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곤충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오늘날 곤충은 공룡 시대 때 얘기했던 그 꽃의 등장이죠. 속지식물의 등장. 그게 오늘날 곤충의 되게 결정적 역할이고요. 그 식물과의 그 하여튼 공진화. 콜라보. 네, 그 콜라보. 네, 그 공진화가 약간 오늘날 곤충의 모습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진화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진단은 알거든요. 아니 나 할 것 같아서 계속. 공진화 이게 뭐냐?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변화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생물이 변화하는 게 진화인데 공진화라고 하는 건 같이 진화한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생물계에서 일종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 공진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아먹는 애가 있고 잡혀먹는 애가 있으면 잡혀먹는 애가 예를 들어서 도망가려고 혹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진화하면 잡아먹는 애는 그 변화에 맞물려서 더 잘 잡아먹게끔 진화를 하고, 그렇죠. 그럼 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하는 식으로. 쫓기는. 네, 그런데 혹은 그 반대의 방향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어요. 얘가 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 얘는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반대의 애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생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서로 다른 생물들이 서로 더 번성하고 성공하는 방식의 공진화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바로 곤충과 꽃을 피우는 식물, 속시식물 혹은 현화식물이라고 합니다. 묻혀서 다른 데다가 퍼뜨리는. 그렇죠. 꽃가루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동물로 따지자면 정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자들은 이제 헤엄쳐서 가지만 꽃가루들은 날려서 그렇죠. 암꽃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바람 아니면 힘들죠. 네, 바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택배 시스템을 쓰는 거다. 아 그래서 그 대가로 꿀을 주는 거구나. 그렇죠. 예. 너한테. 택배비. 예, 택배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꽃을 이렇게 피우면 이제 곤충이 꽃의 그 향기를 얼른 오죠. 와서 이제 이렇게 꿀 먹으려고 가는데 이게 꽃을 막 파고들면서 이제 막 다 묻지, 온몸에 막 다 묻히잖아요. 묻히죠. 그래서 예. 다른 꽃 가려고 이렇게 왔다 가가지고 이제 묻혀주는 게 이제 그 택배 시스템인데 요걸 처음 한 게 파리, 나비, 벌, 딱정벌레예요. 시작은 아마 쥐라기 때일 것 같은데 시작인데 백악기 때 변성을 했고요. 그 가장 처음 원시적인 꽃이 그 암보렐라라고 뉴칼레도니아에 남아 있어요. 있어요? 네, 남아 있어요. 뉴칼레도니아에. 그 쥐락이 백악기 때 있던 꽃이 아직도.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야. 거기에만 남아 있어요. 아주 귀한 꽃입니다. 아 거기도 그럼 꿀이 있어요? 꿀이 아니죠. 그냥 하얀색.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였으면 아직 공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꿀이 그래서 나오는지. 꿀이 되게 중요한 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꿀을 만들어서 주면은 얘가 곤충이 꿀만 빨고 가요. 먹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파리가 어떻게 했냐면 줄을 길게 만들어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꿀만 느름느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찍먹 가면은 편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게 가서 이기 어려우니까 해서 꽃들이 지나 어떻게 하냐면 점점 이게 깊게 우리 철쭉범 같은 난꽃 보면 꽃이 깊잖아요. 금고화가 되는 거네. 금고화. 네. 금고화. 금고처럼. 쉽게 못 다가오게. 네,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꽃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벌들이 막 파고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에 가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 나비 같은 경우 보면 아예 그냥 주둥이가 대롱처럼 길게 돼가지고 빨처럼 가가지고 쭉 빨죠. 그래서 그 경쟁이 점점 심해져서 그 난꽃 보면 이렇게 막 길이가 30cm가 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 30cm 넘는 걸 보고 이걸 깎는 나방이 있을 거다. 주둥이가 30cm가 넘는 발견했나?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학 아니에요? 호리병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마치 학처럼. 그래서 아종명을 프레딕타라고 붙였어요. 예상했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꿀을 주는데 꿀만 먹고 먹튀하는 곤충들이 나오니까 반작용으로 길어지는 거잖아요. 꿀을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반대로 꽃들도 먹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될까요? 꿀을 안 주면 되잖아요. 꿀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꽃가루만 배송하게 해주고 택배비를 체불하는 그런 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열대 꽃들은 그 화려하게만 하지 꿀이 되게 적어요. 영양가가 없구나.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문제됐던 게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있는데 가가지고 열대 난초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지들 정원에 심었어요. 근데 유럽의 벌들은 이 꽃이 멋지 해서 앉았는데 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다가 탈진해서 죽죠. 그 정도로? 벌이 약간 죽었던 이유 중 하나죠. 포기를 안 하네요. 네. 어디 앉았는데 어딘가. 꿀이 없네. 꿀이 없네 하다가. 근데 죽지만 그 애들 중에 이제 포기하고 딴 데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이 꽃은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손 번식을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화려함을 무기로 약간 유인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사랑과 전쟁이 계속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연구한 주제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저는 무화과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왜요? 무화과가 종교에서 상징성이 있어요. 그 사실 시스테인다 천장에 있는 그 그림에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화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무화과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이름 자체가 없을 무, 화, 꽃, 화, 없다. 과일, 과잖아요. 꽃이 없는 과일인데 무화과 드셔보셨잖아요. 자르면 빨간색 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부드럽죠. 거기 사실은 안에 있는 게 다 꽃이에요. 씨가 아니라? 아 진짜? 씨도 거기 생기겠죠. 네. 꽃이 거기 있으니까. 왜냐면 씨는 꽃에서 만들어지니까. 꽃 같지 않던데? 그래서 이제 무화과는 사실 꽃이 안으로 피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해야 되는데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밑씨랑 수정을 해야 되는데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리석은 왜 그렇게 돼 있지? 행동이 왜 아닌가. 무화과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공생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수정시켜주는 특별한 곤충이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 무화과 존벌이에요. 야, 세트네. 네, 세트템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존버를 보면 이 공진화, 공생 관계가 굉장히 재밌게 보이고 사랑과 전쟁이 여기서도 있는데요. 일단은 식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암무화과가 있고요. 숫무화과가 있어요. 숫무화과에는 꽃가루가 있죠. 안에 있어요. 거기는 꽃가루가 암무화과에 있는 그 이제 밑씨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 속에 있는 꽃가루가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무화과 보면 이제 그 엉덩이 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제 새끼를 몸에 베고 있는 암컷 존벌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터널이에요. 그래서 걔는 들어가면서 그 터널이 너무 좁아서요. 날개도 다 떨어져요. 더듬이도 막 떨어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걸 알면서 가는 거죠. 네, 숫 열매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무화과 안에 그 숫 열매 안에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방을 무화과가 만들어줘요. 아 진짜 따로 있어요? 네. 진짜 제대로 공생이네. 네, 그럼 그 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호텔처럼 방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다 알을 하나씩 뽕뽕뽕뽕뽕 낳는 거예요. 암컷 존벌이.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알이 태어나고 나오죠. 애벌레들이 거기 안에 맛있는 호텔에 있는 룸 서비스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안락하게 지내요. 이렇게 바깥에 보고가 돼 있잖아요. 어. 다 자라죠? 그럼 수컷이 먼저 나와요. 수컷이 먼저 나와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암컷들하고 교미를 해요. 암컷은 아직 안 나왔어요. 수컷은 날개도 없어요. 보면 벌같이도 안,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고 안 보이고 약간 에얼리언처럼 생겼어요. 좀 희한하네.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죽는 애도 있고 알려진 애들은 자기랑 짝짓기한 미래의 암컷이 나가를 터널을 파주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수컷 존벌은 그 무화과에서 한 번도 벗어나질 못해요? 다른 무화과 안 가고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정자만 주고. 아 진짜 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긴 하네. 네. 그죠? 자 거기서 암 열매에서 이제 수컷이 짝짓기를 했죠. 그럼 암컷이 이제 짝짓기가 된 상태로 밖에 나오겠죠. 밖에 나오면 여기가 숫 열매였잖아요. 그러면 이 숫 열매에 꽃가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나와요. 나와서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 여기서 재밌는 게 얘에겐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운명? 자, 무화과 열매, 숫 열매랑 암 열매가 있잖아요. 얘가 암 열매에 들어가면 꽃가루를 묻히고 암 열매에 들어가서 수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제대로 수정이 됐으니까 씨앗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열매에서 새로운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완전 인생 극장이네. 네. 결정했어. 빠밤 봐봐봐 어디로 갈지. 네. 예. 근데 수분을 시켜주고 나면 암 열매는 피신이라고 하는 독한 이제 효소로 이 존버를 죽여요. 근데 엄청난 메커니즘이다. 자, 그래서 암 열매는 더 이제 떨어지면 걔는 다시 이제 새로운 무화과를 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존벌이 운명적인 결정을 해서 암 열매가 아니라 순 열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존벌 암컷이 꽃가루를 묻혔지만 순 열매로 들어가면 무화과를 수정시켜 주진 않지만 거기 가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화과 존벌들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이걸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야 무화과 얘기는 진짜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우리나라에 무화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무화과를 무화과 존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이제 품종 개량한 우리나라 토종 무화과가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 가져온 무화과라서 벌레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곤충하고 식물의 경쟁인데 식물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곤충이 움직이니까. 강아지는 거만하죠. 아까 저런 예. 이 무화과처럼 그 식물과 곤충의 이 경쟁, 공진화의 역사는 되게 긴데요. 곤충이 계속 식물을 갉아먹으니까 식물도 거기에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억세지고 먹기 싫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가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독들이죠. 먹지 말라고 만드는 독. 먹지 말라고 독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든 독. 우리가 즐기는 커피, 카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카페인이 독이라고요? 카페인 두 개요? 네, 카페인 독입니다. 나 방금도 독 먹고 왔는데. 그렇죠. 마실 때마다 우리 곤충들에 감사하십시오. 네. 곤충들이 많이 갉아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하려고 내뱉은 게 카페인이라고? 이제 카페인이 돼버린 카페인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카페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 피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 니코틴. 네, 니코틴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식물의 방어물질이어서 그 곤충 잡는 곳의 재미 중 하나가 담배도 안 피시는데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칙칙 훅 불면은 벌레들이 확 나와요. 진짜? 네, 그렇게 잡기도 해요. 근데 곤충도 그 당하고만 있지 않는 게 그걸 이제 대응해서 그냥 담배에 맛있게 갉아먹는 일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럼 얘네들이 식물의 그 독을 먹어서 분해하지? 하니까는 식물을 먹다 보니까 식물의 유전자를 갖게 된 곤충들도 있어요. 식물의 유전자를 갖게 됐다고요? 네, 그렇죠. 식물을 먹으려면 식물의 독 관련 유전자를 체득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식물 독에 대응하면서까지 이제 먹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생물학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게요.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수평적 유전자 전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들은 다 어디서 왔죠? 다 부모님한테서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수직이지. 수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은 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슬러서 부모가 자식에게 DNA를 물려주는 그렇죠. 수직적 유전자 전달인데 이거는 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냐면 식물이 미생물한테 주거나 미생물이 곤충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안 해, 이렇게. 어떤 기작을 통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곤충의 뱃속에 들어있던 미생물이 이 미생물이 원래 곤충이 먹은 식물이 분해하는 작용을 해줬는데 그걸 하기 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그 DNA가 미생물에서 곤충으로 넘어간 다음에 곤충의 DNA 속에 끼어 들어가서 이제 그 DNA를 가지고 곤충 스스로 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미생물 필요 없는 거죠. 공생할 필요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관찰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아, DNA가 종과 종뿐만 아니라 뭐 박테리아랑 곤충 사이에 건너뛴다고?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곤충이 이제 번성하고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로. 곤충은 그러면 공진화를 오직 식물이랑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진화가 꼭 식물에 국한돼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죠.
환경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하죠. 곤충이 처음 나갔잖아요. 또 3억 년 전쯤에 나왔어요. 3억 년 전에. 네네. 근데 이제 한 2억 몇천만 년쯤에 익룡이 날고 그다음에 1억 5천만 년쯤에 새가 날고. 예, 1억 년을 혼자 날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세상 좋아하는데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딱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그 좀 위험한 애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그 풀잠자리 보면 막 눈알문 이런 걸 맞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나비들 눈알문인 것처럼 포획자를 놀리기 위한 그런 그 진화 흔적들이 보이고 그 오늘날 이제 그 박쥐 같은 경우 맞는 공진화 흔적들이 보이는데 박쥐가 곤충이랑 공진화가 돼요? 박쥐가 등장했을 때의 세상을 보면 이미 새가 낮에 하늘을 점령하고 있었던 때라서 박쥐는 후발주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거긴 낮에 가면 경쟁이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고 밤은 비어 있었잖아요. 왜냐면 언제나 새들은 빈곳을 노리죠. 시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시각 의존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박쥐들은 사실은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고 밤으로 진출했던 그 선조 박쥐들은 번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가 발달한 거죠. 그렇지. 빛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음파 들으려고 곤충들이 일단은 고막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방이 대표적인 이제 박쥐의 먹잇감인데요, 식사예요. 또 나방들만 독립적으로 이제 곤방을 한 4번 만들었어요. 누구는 진짜? 배에 만들고, 누군 가슴에 만들고, 누군 다리에다 만들고 이렇게 막 그런 걸 만들어놨고요. 야, 그러면 곤충한테 귀를 만들어 준 거네, 박쥐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막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 네. 고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귀가 고막이 있어. 네, 사마귀만 그 사이클롭스 고막이라고 여기 가운데 하나만 가슴에 멋있게 이렇게 약간 고막. 아크 원자로 같이. 네네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사마귀가 고막이 생긴 게 얘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네, 고막이 어떻게 보면 진화가 된 거네요. 네, 특히 육식곤충은 계속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초식곤충은 그냥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육식곤충 되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니까는 박쥐한테 먹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뒀고 실제로 얘가 사막이 되게 잘 날거든요. 밤에 날다가 박쥐 초음파 영역들 딱 들으면은 날다가 꺾습니다. 바로 날다가 떨어져요. 픽 박쥐가 초음파로 이렇게 레이더로 쫙 해놓는 건데 딱 하면은 사마귀는 또 그걸 알고 날다가 바로 퍽 떨어져요. 팍 이렇게.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 같은 경우는 가청 주파수를 딱 듣는데 지금 걔네 곤충은 듣는 주파수가 아예 다르겠네요. 다르고요. 지역마다 그 박쥐에 맞게 돼 있어요. 미국 거 다르고요. 아프리카 거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궁비 경쟁인 게 여치랑 메뚜기는 8에서 한 12kHz에서 울어요. 그래서 박쥐도 그거 딱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쥐 많은 동네 여치들은 가끔 다른 영역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30kHz, 120kHz. 아예 박쥐가 예상치도 못하는 영역에서 울어버리면은 박쥐가 안 찾아가겠죠. 근데 박쥐도 또 그걸 들을 수 있게끔 진화하겠네요. 진화하고요. 또 심지어 아예 안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는 초음파로 가니까는 안 울어버리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찾는 애들이 있어요. 앞니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군비 경쟁으로 눈으로 찾는 박쥐가 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공진하네요. 네, 눈으로 찾아서 사냥한다. 창과 방패. 창가 방패입니다. 근데 약간 그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무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군비라는 게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곤충의 세계에다가 대입을 한 거잖아요. 소식 곤충이 진화하고 3억 년 동안 사실은 이 곤충과 식물이 공진화하는 해왔는데 결국은 이 핵심을 요약하면 사랑과 전쟁인 것 같아요. 식물은 화려한 꽃과 달콤한 향기로 곤충을 유혹하고 아름다운 꽃에 눈이 먼 곤충은 식물의 번식을 도와주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치열하게 또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눈에 뵈는 거 없이 한쪽이 공격 무기를 개발하면 다른 한쪽은 또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그럼 또 더 강한 핵폭탄급 무기를 개발하는 정말 끝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 그 생물학, 특히 진화생물학에서 군비 경쟁, 암 레이스라고 해서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도 더 강한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처럼 계속 진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걔네들끼리 이미 인류가 있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라는 거는 존재했구나. 라는 좀 생각이. 그게 이 복잡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 중 하나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곤충의 입장에서는 정말 박쥐의 출현이 악몽 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되게 수렴 진화라고 하는데 비슷한 환경의 어떤 압력을 받으면 비슷한 형질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아주 멋진 예시 같은 게 저도 나방 내에서 고막이 4번 진화했다는 거는 진화생물학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윈의 이제 자연 선택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냐?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 네. 그 말인 뜻은 이거는 환경이 다르면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와 다른 구조로 진화한다는 것인데 수렴진화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다른 생물들인데 만약에 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해서 네,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이 생물 혹은 생물 집단을 말하자면 이제 청동물, 우리가 청동 조각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댕 같은 유명한 작가의 지옥의 문 이런 작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 게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다가 주조물을 부으면 똑같은 조각을 여러 번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주조 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라서 환경으로 서로 다른 생물을 갖다 부어도 이 환경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물들을 진화시킨다. 그렇죠. 우리가 또 어딜 가든 그 환경은 다 다를 테니까. 어쨌건 곤충들이 알고 보면 되게 좀 작은 애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경쟁력 있게 살았다는 게 너무 느끼고 매 순간순간이 위기 탈출 넘버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이제 곤충들이 인간들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인간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나 플랜을 얘네들은 지금 다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속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죠. 인간이랑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요. 물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았죠, 지구에. 그렇죠. 얼마나 같이 부둥켜 살았는지 그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한 3만 5천 년 전 그 크로마뇽인이 네. 그 프랑스 동굴에 이렇게 그려놓은 걸 그렇죠, 보면은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 막 여기 막 들소도 그려놓고 막 뭐 잡고 싶은 걸 그려놓고 막 했잖아요. 무슨 그림일까 또? 보면 이제 그 꼽등이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곱등이요? 곱등이? 크로마뇽이니? 네, 케이브맨이잖아요, 케이브맨. 네. 케이브맨이니까는 그 케이브에 살면서 또 얼마나 껍데기 많이 많이 받겠다. 받겠어요. 맞네. 약간 그게 약간 그 지하에 어떤 습한 그 한데서 구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그 곱등이도 진짜 오래됐네요. 네, 같이 산 게, 근데 되게 감동한 게, 그 프랑스 거기에 사는 곱등이 속이 있어요. 트롱고 파일러스라는 속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역시 3만 5천 년 전 저 구석기 시대 인간의 저 묘사력이 대단하다. 하나.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얘를 그냥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려놨어요. 네. 아니 저는 근데 특히 최근에 인간의 등장이 곤충한테는 되게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쓰는 게 농약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이런 거 엄청 쓰잖아요. 왜냐면은 얘네 그냥 죽이려고 그다음에 우리 식량을 확보를 해충을 하려고. 또 박멸해야 되니까요. 예, 아까 마찬가지로 공지나 작용 반작용처럼 살충제를 계속 치게 되면 살충제에 저항하는 그런 변종들이 내성이 생기는 당연히 살아남겠죠. 걔네들이 또 번식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충제를 많이 치면 내성이 있는 그 곤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곤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생충 같은 애들도 기생충 구충제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저항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도 군비 경쟁인데 말하자면 화학전 우리가 해서 이 화학 무기를 살포를 했는데 방독면 쓰는 친구들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게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잖아요. 바퀴벌레든 모기든. 얘네들이 느낌상 약간 이 살충제를 미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원한 미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건 얘네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면서 혹시 도시에서 귀뚜라미나 매미 소리 되게 시끄럽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가끔 이제 지금 때면 이제 귀뚜라미가 엄청 울기 시작하고 새벽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매미가 울면 울기 시작하고 새벽에 정말 미치겠어요. 네, 스케줄 막 끝내고 와가지고 쓰락 하잖아. 근데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되면서 실제로 많이 안 울죠.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크게 내요? 왜냐면은 우리 도시에 소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구애를 하기 위해서 보통 내는 소음이 묻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날개를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훨씬 더 크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진화적 제약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게 매미가 맴맴하고 크게 울면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포식자들한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도시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소음은 많지만 포식자는 적으니까 원래는 소리를 키울 수 없는 그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이 어떻게 보면 약해진 환경이 또 도시가 아닌가.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한 것도 있고 제약이 줄어든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적응하지 못하는 곤충은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인간 사회는 이 지구상에서 지배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곤충한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꿀벌 실종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그거 계속 지금 꿀벌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맞죠? 맞아요. 꿀벌이 사라지면서 뭐 식물의 수분도 못 하게 되고. 양봉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근데 꿀벌이 사라진 게 뭐가 문제냐면 꿀벌이 아니라 그 꿀벌의 다른 비슷한 화분 매개 종들이 사라진 것도 문제예요. 꿀벌뿐만 아니라 꿀벌의 근연종들 혹은 다른 수분 매개하는 꽃벌들의 다양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원래 생태계는 바다에서 시작됐는데 식물과 곤충이 거의 공진화하면서 이꿔 나가서 그게 지금 오늘날 육상 생태계 모습인데 곤충이 줄어들고 있다. 그건 그냥 육상 생태계의 파괴고 다양성의 감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도 이 육상이라고 한 공간의 어떤 집 한 채라고 생각한다면 집의 지분을 따져봤을 때 우리 척추동물보다는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동물의 지분이 훨씬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척추동물이 멸종해도 무척추동물들은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곤충을 비롯한 이런 친구들이 다 멸종하고 났을 때 과연 척추동물이 살 수 있는가? 인간을 비롯한 우리들이 살 수 있을까? 그 곤충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결국에 인간은 지구를 어떻게 소비할 수밖에 없대. 근데 밑도 끝도 소비하면 결국 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지구에 우리 절반은 인간이 쓰고 절반은 그냥 생물을 위해 놔두자라는 아이디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반은 모르겠고 그냥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그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프면 왜 아픈지를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 꿀벌이 사라졌냐 여쭤보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확실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질병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왜 이렇게 꿀벌들과 다른 곤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좀 잘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과학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뭐죠? 소통 단말기입니다. 예, 이게 AI 특이점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동물과 곤충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 꿈입니다. 꿀벌한테 가가지고 저기 무슨 일이었던 거야? 왜 그랬어? 왜 없어졌었어? 이거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얘가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해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가 좀 대신 들어주고. 너무 좋은데? 갈로아 씨는 이 단말기 나오면 1호로 사실 것 같은데요? 줄 섰다가 1호로 구입하실 것 뭔 얘기를 같아요. 할까? 예. 아니 갈로아 씨가 곤충에 빠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곤충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 못했는데 야 얘네들이 스타일별로 약간 능력치들이 막 다 다르니까 세계관 파는 재미가 그냥 그 게임 같아요. 막 대규모 게임을 보는 것 같고. 오늘 곤충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 하시는 동안 이건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말 못한 것들이 있으세요? 네, 그 사슴벌레 하면 진짜 곤충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좀 얘기할 게 많거든요. 사슴벌레가 일단 되게 큰 턱이 있잖아요. 그 큰 턱으로 싸우면서 이제 수컷들이 싸우면서 그걸 차지하죠. 그 중에는 이제 되게 큰 수컷들은 큰 턱을 갖고 있지만 작은 수컷은 점점 턱 모양이 작아지다가 다르게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막 톱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그 턱 모양이 갈고리 모양이 되다가 아예 니퍼처럼 작아져요. 아예 무슨 벤치처럼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그 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벤치 가위 같은 그냥 니퍼 같은 턱으로 상대방의 다리를 자르는 전략을 취하는 식으로 싸우는 재밌는 관찰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사슴벌레 중에 그 이다나 같이 이렇게 뿔 달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뿔이 굉장히 그 되게 유용하다는 건데 이 뿔이 물론 들어 올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언제 쓰이냐면요. 곤충들이 이제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탈피를 할 때 이 뿔이 있으면은 요 치고 나오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그냥 요 뿔로 들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치고 나오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뿔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데기들 보면은 그 곤충들 보면은 그냥 특히 딱정벌레들 보면은 그 싸우지 않는데 그냥 뿔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뿔이 나중에 전투용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냥 뿔 자체가 커지면 전투용은 아니지만 그냥 이 뿔 자체가 과시용이 돼가지고 그냥 난 이 뿔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이 뿔 있으면 뭐 날 때 거추장 쓰죠. 만드는 에너지 많이 들죠. 하지만은 난 이거 있어도 굉장히 멀쩡해라는 그런 핸디캡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삼엽충 같은 가장 초기 절지동물 때부터 이 뿔이 있었고요. 그 뿔로 이제 전투는 모르겠지만 탈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뿔
딱딱한 절대동물의 뿔은 뭐 사람들이 멋있어서 좋아하지만은 절대동물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한 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죠. 뭐야? 피규어 새로 나온 거예요? 빨래판이구나. 5억 년 전에 우리 지구를 주름 잡았던 공룡보다도 더 오래가요. 삼엽충. 진화의 그 저기 그 삼엽충. 삼엽충 연구만 30년을 인정. 왜 삼엽충이라고 하는 맛이 어땠을까요? 삼엽충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뿔 정도면 돼. 진짜요? 탄 하나가 온통 삼엽충이 들어있으니까 진짜로요? 삼엽충을 공부를 해보니까 태백 영월 지역은 서해 같은 바다였어. 서해요? 서해는 바다가 아니었어. 지금 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영월하고 태백은 1000km에서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00km밖에 안 되는데 얘가 많이 알려준 거 아니야? 시동을 건 거야. 삼엽충이 대단하네. 지질하게 되게 관심이 많아. 전공할 수도 있어. 재밌어요.